오늘은 라이젠 9 5900HX CPU와 엔비디아 3050ti를 탑재한 크리에이터 노트북 ASUS VivoBook Pro 14X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특히 M1 맥북은 성능이 좀 아쉽고 14인치 맥북 프로는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한 번쯤 선택을 고려할 만한 모델인데요. 맥북들과 비교해서 영상, 사진, 그리고 3D 작업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받은 모델인 만큼 꽤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블랙과 그레이를 기본으로 오렌지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면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품의 컨셉을 나타내는 다양한 패턴 디자인과 함께 좀 오글거리는 멘트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는데요. 전 딱 색상이랑 폰트 디자인까지는 마음에 들었는데 패턴이나 문구들은 개인적으로 싹 취향은 아니었어요. 만듦새는 딱 이 가격대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평범한 수준인데요. 상하판 모두 손이 닿는 질감이 좋고 상당히 단단한 편이지만 키보드 상단 쪽, 특히 알파벳 R부터 P 정도까지는 하판 보강이 좀 부족한 건지 키를 누를 때마다 꽤 울렁거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힌지 유격에 의한 상하판 단차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초기 불량으로 교환받았고, 새로 받은 제품도 터치패드 좌우 높이가 약간 다른 편인데요. 여러모로 프리미엄급에 해당하는 맥북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부족한 빌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사이즈나 무게는 맥북 에어보다는 살짝 크고 무거우면서 14인치 맥북 프로보다는 좀 가벼운 편인데요. 아답터 무게도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은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지문인식을 지원하는 키보드는 키배열이 무난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키가 눌리는 깊이는 맥북보다 살짝 깊지만 클릭감이나 피드백은 맥북에 비해서 좀 약한 편입니다. 터치패드는 확실히 14인치 PC 노트북 중에서는 상당히 큰 편인데요. 맥북 에어보다 가로는 더 길고 세로는 약간 짧은 편입니다. 표면 코팅 퀄리티가 좋아서 수익감은 꽤 좋은데요. 클릭 이후에 유격이 너무 깊은 점은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이하게 오른쪽 상단을 쓸어내리면 다이얼 패드가 등장하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유저가 원하는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여러 이미지를 전환하거나 브러쉬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타임라인 셔틀링이나 줌 인아웃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감도나 정확성이 떨어져서 막상 실제 작업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연결 포트 구성은 좀 아쉬운 편인데요. USB-A 포트 3개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중 2개는 USB 2.0 사양이라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간단한 주변기기 연결만 가능하고, 나머지 하나의 USB-A 포트와 별도의 USB-C 포트는 USB 3.2 사양이지만 아쉽게도 USB-C를 활용한 PD 충전이나 외장 디스플레이 연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HDMI 포트는 제품 스펙에 4K 60Hz를 지원하지 못하는 1.4로 표기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막상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테스트해보니까 4K 60Hz의 색상 영역도 풀레인지로 잘 연결되더라고요. 아마 웹사이트에 스펙을 오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리에이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정확한 스펙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SD카드 슬롯 역시 풀사이즈가 아닌 마이크로 SD 사양인데요. 이 정도 노트북을 구입하시는 크리에이터분들은 아무래도 풀사이즈 고속 SD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다음 모델에서는 업데이트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만큼은 정말 전혀 투자를 아끼지 않은 느낌인데요. 무려 2.8K 90Hz 사양의 14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OLED 방식은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IPS나 미니 LED와는 다르게 픽셀 하나하나의 밝기를 개별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완전한 블랙 그리고 무한대에 가까운 대비와 함께 낮은 밝기에서도 또렷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맥북 에어와 비교하면 화면에서 느껴지는 대비와 펀치감이 정말 굉장한 수준입니다. 미니 LED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블루밍 현상이나 가장자리 밝기 저하 현상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같은 위치에 같은 이미지를 너무 오래 노출시키면 영구적으로 특정 이미지가 각인돼 버리는 버닝에 대한 위험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편입니다. 특히 하단 메뉴바나 윈도우 버튼 같은 부분에서 버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얼마나 높은 확률로 생길 수 있을지는 사실 충분히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약 420니트의 최대 밝기와 함께 DCI P3 광색역을 100% 지원하는데요. 펜톤 인증 디스플레이인 만큼 색상 정확도 역시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OLED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글로시 코팅을 사용하다 보니까 화면 반사가 정말 심한 편인데요. 꼭 조명을 비추지 않더라도 일상 환경에서의 반사도 굉장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꽤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사운드 바이 하만 카돈이라는 로고가 박혀 있어서 좀 기대를 해봤는데요. 비슷한 가격대의 PC 노트북과 비교하면 무난한 수준이긴 하지만 맥북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최대 음량이나 밸런스 그리고 저역 표현에서 많이 아쉬운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Just to see if I will put them back. No matter what they try, I'll stay by your side. It's you and I. It's you and I.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을 확인해 보면요, CPU의 전반적인 성능을 측정하는 긱벤치 5에서는 싱글과 멀티코어 모두 M1 맥북 에어보다 살짝 떨어지는 수준이었는데요, 이건 절대적인 CPU 파워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신형 맥북에 탑재된 고속 통합형 메모리가 큰 성능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CPU를 이용한 3D 렌더링 성능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R23에서는 M1은 물론이고 M1 프로 기본형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10분 동안 꾸준히 렌더링해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는 맥북과는 다르게 스로틀링에 의한 성능 저하가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 초반 2-3분 구간에서는 약 50W의 전력을 사용하다가 이후 온도가 올라가면서 약 35W로 전력을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능 저하가 발생했는데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성능보다는 무게와 소음까지 함께 고려하는 크리에이터 노트북의 특성상 기본 모드에서는 펜 속도나 전력 제한이 꽤 보수적으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펜 속도를 최대로 설정하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만큼 펜 소음이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어차피 폼팩터의 한계 때문에 발열 관리에 제한이 있다면 굳이 5900HX 대신 비교적 저전력 모델인 5900HS를 탑재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긱벤치5 GPU 스코어에서는 엔비디아 3050ti를 탑재한 만큼 M1이나 M1 프로보다는 훨씬 높은 점수를 보여줬지만 구형 1660ti 맥스퀘어는 오히려 좀 못 미치는 3000번대 GPU로는 다소 아쉬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울트라북에 가까운 폼팩터인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에 제한이 많다 보니까 3050ti 라인업에서 가장 저전력에 해당하는 35W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5900HX보다 낮은 전력을 사용하는 5900HS CPU를 사용하면서 대신에 45W급 3050ti를 사용한다면 실제 영상이나 3D 작업에서 좀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작업에서의 성능도 확인해보면요, 어도비 라이트룸에서 2000만화소 로우 이미지 100장을 JPG로 변환하는 속도, 그리고 포토샵에서 같은 로우 이미지 100장을 불러오는 속도 모두 M1 프로는 물론 M1보다도 훨씬 느린 속도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작업은 워낙 램 성능이 중요하다 보니까 통합형 LPDDR4X 그리고 LPDDR5 램을 사용하는 맥북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슈퍼 레졸루션을 활용해서 2000만화소 로우 이미지 100장의 해상도를 증가시키는 작업이나 다양한 이펙팅과 필터를 순차적으로 적용시키는 액션 스크립 실행 속도에서는 맥북보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결국 라이트룸과 포토샵에서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체감하시는 성능이 많이 다르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한 영상 편집에서는 1.4kg짜리 경량형 노트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블랙매직 로우와 프로레스 포트2 그리고 10비트 포트2 LGOP H6 영상에 다양한 이펙팅과 노이즈 리덕션까지 적용한 10분짜리 4K 프로젝트를 렌더링하는 속도에서는 M1 프로보다는 느리지만 M1보다는 2배 정도 빠른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과는 다르게 배터리로 구동해도 크게 성능이 저하되진 않았습니다. 플레이백 성능에서도 정말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주는 M1 프로에는 못 미치지만 기대보다는 훨씬 훌륭했는데요, 10비트 포트2 LGOP 4K 영상에 다양한 럭과 이펙팅 그리고 타이틀까지 더해도 노이즈 리덕션만 사용하지 않으면 핫프레스 프록시로도 풀 플레이백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굉장히 헤비한 GPU 이펙팅이 사용된 저희 벤치마크 프로젝트에서는 VRAM 용량 제한 때문에 렌더링을 진행할 수 없었는데요, 꽤나 훌륭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안 맞는 VRAM 용량 때문에 용도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의 성능도 확인해봤는데요, 소니 GV온으로 촬영한 4K 영상에 가벼운 색 버전과 타이틀을 더한 1분짜리 프로젝트를 렌더링하는 속도에서는 M1 프로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M1 맥북 에어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줬고, 10비트 포트2 LGOP 영상에 다양한 색 버전과 이펙팅을 더한 1분짜리 4K 프로젝트를 렌더링하는 속도에서는 M1은 물론 M1 프로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애플 실리콘은 일부 이펙팅 처리와 미디어 트랜스코딩에서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빠른 시일에 최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블렌더를 활용한 3D 렌더링에서는 EV와 사이클 렌더링 모두 맥북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메탈 GPU 가속을 지원하기 시작한 블렌더 3.1 개발자 버전에서도 아직은 상당히 큰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시네마 4D에서의 레드 시프트 GPU 렌더링에서도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절대적인 3D 성능에서만큼은 확실히 애플 실리콘 맥북에 비해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사실 이런 노트북에서는 배터리 사용시간이나 팬 소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워낙 저전력을 사용하는 맥북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간 밝기 화면에서 유튜브 비디오를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는 시간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줬고, 배터리를 사용해도 전혀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맥북과는 다르게 다른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훨씬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M1이나 M1 프로에 비해 CPU와 GPU의 합산 전력이 거의 3배에서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만큼 발열 관리를 위한 팬 소음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테스트 결과를 요약해보면 영상 편집에서는 M1 맥북보다는 확실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M1 프로를 탑재한 14인치 맥북 프로보다는 다소 아쉬운 성능을 보여줬고, 3D 작업에서는 통합형 GPU를 사용하는 애플 실리콘 맥북에 비해서 확실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같은 사양의 M1 맥북 에어보다도 저렴한 가격을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가격에 쓸만한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모델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의 상황이나 용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절대적으로 완벽한 제품은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여러분의 용도에 맞는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크리에이터를 위한 다양한 리뷰를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